자, 선생님들, 고등학교 음악 YBM입니다. YBM 교과서에서는 저희가 앞에 중복되는 악곡들을 다 빼고 한 곡 보여드려야 되나? 라고 했더니 요 곡이 시작이더라고요. 물론 자진방아 타령도 보시긴 보신 악곡이에요. 그래서 보신 자진방아 타령의 자진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는 자진방아 타령, 방아 타령과 짝을 지어서 연주를 하는 긴자진 악곡이다 라고 해서 한번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정월이라 15일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노래, 3월이라 삼진날 뭐 이렇게 돼서 월령체 가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주 모심기 소리인데요. 상주 모심기 소리는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동부민요다. 동부민요다. 그래서 얘가 따라라 따라라 한데 라솔미 라솔미 해서 아예 처음 나오면서부터 따라란 따라란 내려오고 있는 이 라인이 뭐 전형적인 동부민요 메나리토리의 라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민요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민요 장단할 적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국거리, 뭐 자진몰이 이런 장단 많이 보는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덜 보는 장단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그래서 요게 좀 덜 보는 장단인 중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곡은 뭐 시험 문제에서도 제법 좀 나왔던 악곡이기도 하고 한데요. 선생님들께서 얘가요,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 답을 어떻게 쓰셨냐면, 이거 저기 논술 시험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악곡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랬더니, 이 악곡은 달세뉴 형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답을 쓰셔갖고, 제가 머리를 정말 한 움큼 잡고 있었어요. 도대체, 아니, 왜 그런 답을 쓰시게 됐었지? 라고요. 뭐냐면, 상주, 함창 이렇게 돼서 가사가 상주, 함창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절이고요. 두 번째 절에 이 뱀이 저 뱀이 이렇게 돼서 가사가 붙는 것 때문에 따라라 했다가 딴 따라라 이렇게 해서 딴 따라라 이렇게 돼서 가사 붙임 때문에 그렇지, 이 곡이 서양식의 달세뇨 뭐 이렇게까지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할 것은 없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오바를 하신 선생님들은 어디까지 가셨느냐 하면 이걸 무슨 환두처럼 취급을 하셔가지고 환도하니까 비슷하다까지 가셨어요. 그래갖고 그거 정말 어떻게 채점하셨는지 모르겠고, 워낙 이 100점 만점의 논술 시험은 여기서 점수를 맞고 저기서 뺏기고 하는 게 이제 섞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문제에서 물은 건 그 얘기를 하자는 거는 아니었을 텐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작하는 부분에 가사 붙임의 모양새가 따라라와 딴따라라와 요거의 차이인 것이지, 얘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볼 필요는 없는 이야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의 시험은 요걸 물었던 겁니다. 뭐냐 하면 상주, 함창, 공갈모세 이렇게 돼갖고요. 공갈모세 이게 첫 악구가 끝에는 에 해갖고 띠라라 이렇게 붙잖아요. 그 다음에 연밥다는 저처자야 하면서 끝이 나고요. 연밥 줄밥 냈다 주마 하면서 다시 띠라라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모셔다오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그때 장단 물었거든요. 다는 형, 맺는 형, 다는 형, 맺는 형 하는 형태로 짜여져 있다. 그거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좀 과한 답을, 너무 상상력이 지나치셨던 답을 좀 내셨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 옛날에 그 초등 사지선다 시험 나올 때, 초등 전담교사 뽑는 사지선다 시험에 서양의 달세뇨 형식과 비슷한 게 뭐냐라고 해서 환도환입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상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달세뇨 형식하고 환도환입이 닮았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인데, 선생님들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레짐작으로 내가 어떤 걸 하나 주워 들은 게 사실이 되어버리면 내 머릿속에 그것은 진리가 되는 바람에
나중에 그걸 써먹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달세뇨를 보시는 순간 그 생각이 바로 환도하니까지 뛰어가신 거예요. 문제에서는 장단의 짜임과 그거에 관련된 형식을 묻고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곡은 한 장단은 달고 한 장단은 맺고 한 장단은 달고 한 장단은 맺고 그래서 덩 쿵쿵 저기서부터 갈게요. 쿵쿵 덕쿵 덕더덕덕 그 다음에 맺는 장단은 덩떡 쿵 덕더덕덕 쿵쿵 덕쿵덕 이렇게 해서 덕더덕덕 필요 없이 쿵덕 하고 맺어버리면 되는 그런 장단 형태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악곡보다 조금 신경 쓰이는 상주 모심기 소리라는 악곡을 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처자야라고 되어 있어서 얘가 연밥 이어서 연밥 따는 노래, 상주 연밥 따는 노래라고도 부르는 그런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는 상주 모심기 소리라고 해서요. 연밥 따는 저처자야라고 돼 있어서 연밥을 따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모심기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뭉치새 제치새 상주 모심기 소리 벼베기 할 때 헤이 못하겠네 뭐 이런 노래들 논매기 할 땐 내비두시고요. 뭐 이런 악곡들이 대표적으로 노동요로 사용이 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은 나와야 될 텐데 라고 기다렸던 또 하나의 곡입니다. 돈돌라리입니다. 동부 민요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함경도 민요입니다. 이 돈돌라리는 함경도 민요로서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곡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노래는 달래를 캐거나 뭐 이런 봄나물 같은 걸 뜯는 부녀자들이 부르는 노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얘는요.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동틀날 되돌아온다 돌고 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항일 민요에도 사용된 바가 있고요. 북청사자 노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북청사자 노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민요이기도 하고요. 북한에서 부르고 있는 민요 중에서 우리한테도 알려지는 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돈돌라리 같은 거 검색 구글에서 잘못하시다 보면 어떤 사이트가 궁금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너 여기 진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 맞느냐고 막 묵묵묵묵 막 이렇게 경고음 같은 게 떠요. 알고 보니까 북한 사이트였나 봐요. 그래서 얼른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요. 요렇게 북한에서도 불리고 있는 악곡입니다. 북한에서 돈돌라리를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도 부르고 우리나라에선 북청사자 노름할 때 부르고 아시다시피 북청사자 노름할 적에는 뭐도 한다. 퉁소를 연주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북청사자 놀이, 퉁소, 돈돌라리를 찾으시면 같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구경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잦은 타령장단으로 완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판에라도 이렇게 나타나서 한 번씩 확인할 수 있어서 좋네요. 자, 그 다음 악곡인데요. 영주 십경가예요. 영주 십경가인데 제주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사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제주나도인데 옛날 옛적 과거지사에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다가 탐나국으로 이름이 높아 이렇게 하고 되어 있는 여기든요. 영주가 뭐지? 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옛 명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주 십경가는 그럼 뭐지? 라고 하면 제주도의 10가지 풍경, 제주도의 10가지 풍경을 가지고 노래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래 역시도 제주도 무가인 서우제 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하게도 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오늘 많지도 않은데 드린 교과서의 프린트는 다시 열어야 되겠다. 제주 십경을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정리를 해놓은 프린트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거기 제주 10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을 텐데요. 아, 그 방상국 계곡, 방상문 계곡의 봄꽃, 사라봉의 저녁 노을, 뭐 풀밭에서 기르는 저기 말들, 이게 고수 목마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산 일출, 아마 1번에 들어가야 될 게 성산 일출이 아니겠나 싶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라봉의 저녁 노을은 여기가 됐어요. 사봉낙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좀 확인해서 보시면은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영실의 기이한 바위는 영실기암 이렇게 되고요. 귤밭의 가을빛은 귤림추색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4글자씩 줄여놓은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도 한번 보시고 저렇게도 한번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영주 10경가에 나오는 10개의 제주도의 대표적인 풍경 뭐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꼽는 게 성산일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토속민요 전승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토속민요를 창민요화한 현상은 종종 목격된다. 영주 십경가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토속무가인 서우제 소리가 한 단락의 가락으로 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영주 십경가는 선소리와 후렴을 포함하여 누도막 형식의 가요 형식의 틀을 가진 민요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제주도에서 부르던 토속 민요들이 일반인들이 부르는 창민요라고 하니까 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민요가 되는 건 그렇게 뭐 보기 드문 현상은 아니다. 흔하게 나타난다. 영주 십경가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우제 소리에서 유래된 노래인데 서우제 소리는 그냥 가락이 한 단락으로 딱 끝이 나는 것에 비해서 이 영주 십경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소리, 앞에 매기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후렴, 그리고 받는 소리의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요 형식의 틀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여기는 제주나돈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한번 부른 다음에 받는 소리로 앙 하면서 이렇게 받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탐나곡으로 이름이 높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하잖아요. 성산포 일출동에 해 뜨는 부경이 마냥 좋고 그러면 다시 한번 받고 이런 식으로 노래가 되어 있어서 이 노래가 한 번씩 그 유명한 그 풍광들을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소리와 후렴까지 포함을 하면서 두두막 형식의 가요 형식을 갖춘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우제 소리에서 발달한 거 맞는데 서우제 소리는 그냥 간단하게 똑 하고 끝이 나지만 얘는 후렴까지 갖춘 형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주 십경가를 현대적으로 부른 오방신과 제주나돈데를 비교해서 감상해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서 재밌게 만들어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르는 것도 비교해서 감상해 보는 활동이 제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페이지가 확 넘어가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주 십경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1, 2, 3, 4, 5, 6, 7, 8, 90을 예쁘게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탭프린트랑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시험 때문에 드린 곡은 아니고요. 악보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작자 미상의 영문 추모시에 일본 작곡가가 선율을 붙인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파페라 테너 이명주가 불러서 널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쯤 전후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던 악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요런 악곡이 하나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보신 곡이 많다 보니 이제 이런 곡들밖에 좀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카레입니다. 어디 예고였더라. 어디 지망 예고에서 학생들이 합창으로 너무나도 노래를 잘하는 게 예,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간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곡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노래도 있다더라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저희는요 기악 쪽으로 넘어와서요 카혼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카혼 이야기는 다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앞판 가운데, 그 다음에 슬랩 해서 손끝, 그리고 탭이라고도 부르는 걸 고스트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스트가 몇 교과서에서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탭뿐만 아니라 뭐 핑거톤 뭐 이렇게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손가락 끝으로 두드리는 걸 고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고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자세가 너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판을 살짝 들어서 연주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잠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해서라기보다 그냥 한번 프린트 드렸던 것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거 확인해 주시라고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는요. 시대와 문화 속의 음악이어서 여기가 음악사에 해당되는 거니 우리가 뭐 빠뜨린 거 없나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는 아니고요. 88페이지로 오셔서 조선시대 후기 이야기들을 하면 선비와 중인계층을 중심으로 한 풍류 음악이 발달하고 서민들 사이에서는 판소리, 민요, 산조 같은 것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검은고 산조, 중모리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나오는데 조금 보시기 힘든 게 나왔어요. 예, 한번 볼게요. 별신굿은 10년에 한 번 정월 보름날 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마을의 수호신인 선왕신한테 올리던 제사로 선왕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굿과 함께 탈놀이를 하였는데 12세기부터 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탈놀이가 하회 별신굿 탈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께는 이미 프린트를 한번 만들어 드렸었어요. 탈춤만 모아갖고 한번 만들어 드릴 때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안동 국제 페스티벌로 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모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탭 페스티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데서는 여기 하회 별신구 탈놀이에서 탈을 턱의 형태 중심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턱이 고정된 탈, 턱이 움직이는 탈, 턱이 없는 탈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이건 어디까지나 하회 별신굿 기준입니다. 하회 별신굿 기준이고요. 다른 데로 가면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턱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연결된 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종류들이 좀 있는데요. 이 턱의 모양이 약간 사각지고 약간 이렇게 되면 좀 뭐라 해야 되나? 의지가 굳건하고 왜 우리 보통 이렇게 관상 볼 때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그 신분이 높다거나 좀 그런 사람들 꿋꿋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턱이 움직여서 약간 좀 더 표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때 턱이 움직이는 탈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턱이 고정된 탈은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웠던 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턱이 없는 탈이 이메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메탈은 지금은 이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왜 약간 모자란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모자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좀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그, 그야말로 지능이 모자라거나 약간 하는 행동이 좀 어수룩하거나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하회탈만 놓고 봤을 때 이메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메탈은
탈이 이게 이렇게 해서 보이실라나 잘 모르겠는데 얼굴도 균형이 안 맞고 눈이 이 표정도 균형이 안 맞고 이렇게 되어 있고 턱까지 없어서 좀 모자란 그런 역할을 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을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턱의 형태를 중심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움직이면 표정이 좀 많고 움직이지 않으니 할 말이 있어도 다 못하는 사람이고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조선 후기 음악 이야기를 하면서 효명세자가 나옵니다. 효명세자의 꿈 예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효명세자의 꿈을 예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뭐 그냥 예악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효명세자의 어지는 이렇게 반만 남았다고 하는데 왼쪽이 살아남았으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이 전혀 상관없는 부분만 남아서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효명세자는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현존하는 정제가 50개가 넘는데 효명세자가 만들거나 재정비한 게 26종 정도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숫자를 너무 심각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채는 사람들이나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숫자가 오락가락 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들께서 뭐가 26개인지 찾으러 다니시거나 그러시는 건 너무 지나친 뭐랄까 시간 낭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혀 공연하지 않는 다른 정제의 이름들이 몇 개씩 더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지 간에 효명세자는 이렇게 그 정제를 재정비하고 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효명세자는 예악을 꿈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들 예는 질서이고 악은 조화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한번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율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선율학은 뭐 보시는 대로 바닷가에서 닷줄을 끌며 배를 전송하고는 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고려시대 때부터 실제로 민간에서 춤을 춰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정조 때 궁중춤으로 채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날 정조가 오늘부터 선율학도 궁중춤이야라고 말했다는 게 아니고 원행, 을묘, 정리, 을괴에서 해경궁홍씨 환갑 잔치 때 선율학을 공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효명세자 이후에는 궁중연행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 연행된 바 있으며 효명세자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많이 연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춘행전입니다. 춘행전은 그대로 효명세자가 만든 대표적인 정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근현대 음악에 관한 설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별로 대단한 뭐 새로운 이야기가 없고요. 요게 하나 나왔네요. 창작국악 중에서는요. 청성자진한입 주제에 의한 대금협주곡 1번 림포체라고 하는 악곡이 나왔는데 림포체가 티베트어로 보물이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라는 데서 이 곡을 작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청성자진한 잎의 주제선율을 가지고 만들었단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악장과 3악장은 전혀 뭐랄까 그 청성자진한 잎하고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앞부분만 조금 앞부분만 조금 좀 더 비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국악이라는 제목으로 91페이지서부터 잠깐 상사화와 여기 잦은 사랑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안숙선의 사랑가와 고영렬이 편곡한 사랑가 두 개를 비교를 시키거나 뭐 상사화 같은 것들을 주면서 아이들하고 토론도 좀 해보시고 하셔라 라고 하는 모티브들을 좀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악보들이 있네 라는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좀 뛰어넘어서요. 9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선생님들과 해볼 것은 뭐냐 하면은요.
지금까지는 맨날 얘만 나왔다. 얘만 나왔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1악장이 G마이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G마이너에서 시작을 해서 보통 저희가 이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G마이너 곡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무지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25번하고 40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곡 1악장에 굉장히 심각하고 싱코페이션 사용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약간 뭐 질풍노도적인 경향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요 악곡인데요. 요 악곡의 2악장과 3악장의 악보는 교과서에 잘 안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쾌헬 번호 뭔지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악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서는요, 절대음악과 표제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음악, 표제음악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 소나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월광 소나타는 비창 열정과 함께 베토벤의 3대 피아노 소나타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많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베토벤 3대 피아노 소나타, 글쎄요. 나는 발드슈타인과 템페스트와 발드슈타인과 템페스트와 뭐 할까요? 고별이라고 생각해라고 누가 저를 말릴까요?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나타 형식 제시부, 발전부, 제어부 뭐 이런 것들도 잠깐 주고 있는데 선생님도 이거 우리 한번 하긴 한 거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나타 형식인데 요거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1주제가 C샵 마이너잖아요. 올림 다단조면 C샵 마이너. 그러면 2주제는 무슨 조에서 나올 거라고 우리가 주로 상상을 한다. E 메이저, 나란한 조에서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5도 위 G샵 마이너에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죠. 근데 이런 조성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나오고 아예 조성까지 교과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해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낭만주의 음악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요. 비르투오조의 등장, 문학과 관련된 음악의 발달, 관현악 편성의 확대 등등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에서는 첫 번째 곡과 세 번째 곡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는 날이 시험 보러 가시는 날까지 교과서를 이렇게 약간 뒤척뒤척 하시게 된다면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뭐 시인의 사랑, 뭐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잘 없지만 뭐 이런 곡들, 겨울 나그네에서 악곡들이 슬쩍슬쩍 나올 때 최대한 한번 이렇게 흐밍이라도 좀 해보시면서 노래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선생님들 여기 연가곡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악곡을 내용에 따라 엮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가곡의 정의로 연가곡은 뭐 다른 데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제적인 통일성 아니면 한 시인의 시집에서 시를 발췌해서 그 줄거리를 맞춘다든가 하는 그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마치 지금처럼 정의하시는 것은 시험 보러 가셔서 쓰실 답으로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독립적인 악곡을 내용에 따라 엮어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칫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가곡도 줄거리만 맞추면 주크박스 뮤지컬처럼 갖다 맞춘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1번 제일 엄격하게 한 사람의 시인의 시집에서 줄거리를 맞춘다. 두 번째,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의 시인에서 시를 안 맞추더라도 하나는 맞아야 되는데 주제적인 통일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적으로 통일감이 있는 가곡들을 모아서 하나의 연곡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연가곡이라고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정의를 하도록 하죠. 쇼팽의 흑건 나왔습니다. 검은 것만으로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더할 얘기 없을 것 같습니다. 라캄파넬라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요거 라캄파넬라는 그냥 두셔도 되는데
또 얘가 따라 붙었거든요. 초절기교 연습곡. 이건 아니고.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 중에 있는 라 campanella입니다. 초절기교 연습곡이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라 campanella는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이라고 해야 합니다. 음,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 중에 6개의 연습곡 중에 세 번째 곡이고 그 곡이 바이올린 협주곡의 마지막 론도 악장 주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맞는데 초절기교는 여기 쓰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 작품 워낙 많이 보신 악보일 텐데요. 협주곡 이야기하느라고 좀 한번 봐주시고 그와 함께 예, 난리가 났었던 그 콩쿨 임윤찬 콩쿨에서 1등하는 바람에 난리 났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과 함께 아주 유명한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민족주의, 인상주의 음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페이지에서는요. 신세계 교향곡 아까도 보셨던 거 목신의 오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요. 말라르메의 시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라르메와 목신의 오후가 그 드뷔시의 음악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상징주의 시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고 나른한 여름 숲이 우거진 그늘에서 목신이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세기 음악으로 넘어오면은요. 사파가 아주 좋습니다. 다 되게 닮게 잘 그렸어요. 여기 라이시라고 적혀 있는 작곡가가 우리가 보통 라이히라고 발음하는 그 작곡가 맞아요. 그래서 라이히 음영을 최소화하고 뭐 이러는 미니멀리즘 작곡가입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여기 보시면 슌베르크의 피아노 모음곡 오퍼스 25번의 프렐루드 부분 미파솔 레플레 솔플렛 하면서 나오는 요 악곡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다가 도음, C음을 1로 해서 숫자를 붙여 놓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좀 적어 놓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판소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새로운 이야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모흥갑의 판소리 장면이 이 평양도라고 하는 것의 요쪽 구석에서 나온 그림인데 우리는 워낙 이걸만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한 장에 그냥 한 유니버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평양도의 아주 일부분 저쪽 구석에서 모흥갑이 노래하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춘향가 중에서 우리가 사랑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자진사랑가라고 하는 대목의 악보를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뭐 감상을 해보자 뭐 이런 활동들을 하나 제안을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죠. 자, 선생님들 이제 그 다음에는 범 내려오는 대목이에요. 그동안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이 악보를 줬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원몰이 장단 적을 적에는 8분의 5, 8분의 10으로 많이 적는데요. 이 악보는 4분의 5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4분의 5로 적은 원몰이 장단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두 마디씩 한 장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덩덕쿵 쿵덕쿵이 두 마디씩 합쳐서 한 장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장단의 악곡을 이날치 밴드가 부르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라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자람이 작창한 판소리 사천가 중에서 맨날 나오는 그 악곡들 말고 순덕이 분식집 차리는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해갖고요. 네, 분식집 차리는 대목이랍니다. 주메뉴가 김밥에다 라면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라면을 엄청나게 막 쭉 늘어놓고 돌솥 비빔밥까지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자람의 사천가는 그동안 다른 책에서도 뭐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우리 창작 판소리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작품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속 쭉 좀 이어서 볼 건데요, 선생님들. 108페이지에서는 세비야의 이발사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 같냐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줄거리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새벽이 밝아오네, 방금 들린 그대 음성 같은 중요한 아리아들의 제목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가로의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 험담은 산들바람처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악곡들이 대표적인 악곡이고요. 교과서에서는 피가로의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가 좀 가끔씩 악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카르멘입니다. 카르멘의 의상이 왜 이래 라고 하시면서 그림 보시고 약간 어리둥절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워낙 오페라를 이렇게 20세기, 21세기의 일반인들이 하는 그 일반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대 세팅도 많으니 내가 알고 있는 카르멘 같지 않다라고는 안 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카르멘이 나옵니다. 자, 투사의 노래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칼멘 감상해보자. 투사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잠깐 소개를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악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같이 짧아지니까 요거랑 그 앞에 말씀드렸던 아침나라 교과서랑 이렇게 합쳐보시면 묘하게 두 교과서가 서로 이렇게 좀 보완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악과 미술 챕터가 이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이 음악과 미술 챕터는 118페이지입니다. 이 118페이지에서는요, 보통 교과서에서 뭐 설명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요. 이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숙종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요. 조금 뭐 왕노릇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나서 좀 지쳤던 모양이죠. 56세로 당시로서는 좀 이른 나이에 기로소라고 하는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로소라는 곳은 원로 문관들, 그러니까 문신들을 예우하는 일종의 양로원 같은 곳.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좀그 자신들의 그 젊었던 시절에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좀 풍류를 즐기던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개첩은 숙종이 좀 이른 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행사를 기념해서 화첩으로 제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석한 관료들한테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손으로 한 장 한 장 그렸을 텐데 대단하다라고 밖에는 말을 못하겠죠. 자, 당시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를 마치 신문 기사, 사진 기사처럼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악대가 좀 있고요. 악대 앞쪽으로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빨간색, 흑색 옷을 입은 5명의 오방초용이 춤추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방초용이라는 개념이 원래 처용부가 처음 생길 때서부터 오방처용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조선 후기에 이런 그림들을 통해 오방처용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용무를 추고 있다라고 하는 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수제천 반주음악에 처용무를 추는 장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수제천이었는지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라고 보셔야 더 맞을 겁니다. 자, 어쨌든 얘는 처용무, 오방처용이 공연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궁중이고요. 민간에서는 이렇게요. 민간에서는 이렇게 춤추는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항상 좀 봐왔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의 교류가 활발했던 것 같은데 갓과 두루마기를 걸친 악사는 민간의 전문 연주자인 것 같고
전립과 쾌자를 착용한 악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전립이거든요. 뾰족한 전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요것도 전립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쾌자는 이렇게 약간 조끼형의 옷을 말할 때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옷 입으신 분들 중에 북 치시는 분은 약간 옷 색깔이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지만 요분들은 요분들은 조끼 색깔과 소매가 삐져나와서 나온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두루마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통상적인 두루마기, 소매가 달려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요 분들은 소매의 색깔과 위에다 걸쳐 입은 거의 색깔이 좀 다른데요. 아마도 이분들은 군악대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궁중에서 일하고 있는 군악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마침 피리를 불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 해금을 연주하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악기들은 대부분 무엇에 연주를 하느냐. 자, 지금 선생님들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군인의 옷이고요. 군인의 옷을 입고 이렇게 연주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행렬을 따라가거나 할 때 앞쪽에 있는 취고수가 아니라 뒤에 있는 세악수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 군악대에 해당하는 세악수이다라고 적은 것이 그 차원에서 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궁중에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내치면 안 될까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면 내치어도 상관은 없는데 내치어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들 내치는 보셨지만 노란색 옷을 입어요. 노란색 옷을 입고요. 그 선율악 같은 거 할 적에 연주할 때 보면은요. 내취들이 갖고 있는 악기들이 대취타 할 때 쓰는 악기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취가 새 악수를 할 수도 있겠죠. 뭐 하면 하는 겁니다. 그걸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옷을 입은 복식이나 들고 있는 악기를 봤을 적에는 노랗고 파란 리본을 가슴에다 딱 메고 있는 내취의 옷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취라고 부르시면 곤란하죠. 모르긴 몰라도 그 노란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민간에 앉아갖고 연주를 하다간 제가 볼 땐 되게 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저기 연회하고 그럴 때 거기다가 이렇게 앉혀놓는 내취들이 그 옷을 입은 그대로 예, 그 옷을 입은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심각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이 쾌자를 입고 전립을 쓰고 한 이 사람들은 세악수 정도로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음악과 그림이고요. 이 교과서에서 저희가 마지막 볼 페이지입니다. 전람회의 그림입니다. 처음 보시는 그림 아닙니다. 알고 있고요. 프롬나드하고 키예프의 대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딘스키의 노랑, 빨강, 파랑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표현주의 그림이니 무조음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서 새로운 걸 보기보다는 점점 그냥 확인하시거나 넘어가시거나 이런 페이지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교과서가 있으시다면 좀 더 자발적으로 사이사이에 있는 그 페이지에 그림들이나 악보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음악은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조금 저는 녹화하는 날짜가 왔다 갔다 할 텐데 하여튼 중학교까지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